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 나이가 5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한 인간일 뿐이고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는 그저 그런 인간일 뿐인데 무엇이 어쨌다고 더 잘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자신을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남들에게 책을 잡히거나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때론 연출된 자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자기 모습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가족 간에는 허물과도 같은 자신의 모습은 대부분 내던져 버리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 가족이라서 더욱더 씁쓸하고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사촌 큰언니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보다 12살이나 위인 사촌 큰언니입니다. 저의 이모의 큰딸인데 어렸을 때부터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희 가족이었어요. 늦게 결혼을 한 탓에 큰언니 아이들도 저희 애들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탓에 학교도 중학교까지만 다녔고 그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맏딸인데다가 동생들이 밑으로 출조울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뒷거울이만한 말단 공무원이었던 이모부의 월급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살림 때문에 언니 스스로가 입도 덜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숙식을 해결해주는 공장에 다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방 2칸짜리 오두막집에 살았던 언니는 매일처럼 이모와 이모부가 돈 때문에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청렴 결백하고 정도만 걸었던 착한 성품의 이모부는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부정도 하고 돈도 받아가면서 일도 봐주고 뒷돈도 많이 챙기던 시절에도 전혀 남의 등쳐먹는 짓은 하지 않으셨다더라고요. 그 때문에 이모는 이모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남들은 그 뒷돈도 많이 들어오는 부서의 공무원이면서도 돈 받고 일 봐주는 짓은 절대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서의 직원들은 이런저런 가리지 않고 돈 받아서 2층 집을 짓네, 집 장사를 하네, 어쩌네, 몇 채씩을 갖고 산다는데 이모는 가난 때문에 열불을 내곤 하셨었죠. 그때 그 시절에는 이모부 같은 사람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다들 돈 받아 처먹고 사는 세상인데 혼자서만 그러니 오히려 왕따를 당하기도 십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신념을 굽히지 않은 그 소수의 사람들 덕에 오늘의 사회가 이만큼이나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더럽게 불법을 저지르고 권력 앞에 편을 먹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척을 하던 무법 천지였던 시대였다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담임선생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는 거였어요. 가정환경실태조사서라고 해서 집에 TV, 냉장고, 전화기, 밥솥이 있는지, 방은 몇 칸짜리인지, 자가인지, 새들어 사는지 참으로 자세하게도 항목을 만들어서 기입하라고 몇 장의 종이를 주곤 했었죠. 부모님이 직함까지 적으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없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아네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서열을 확실히 정했던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는 담임선생님이 그 어린 학생들에게 자식들을 맡겨놓고 선생님에게 인사하러 오지 않는 부모들은 몰상식한 인간들이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쥐락펴락하는 선생님이 갑이었고 학부모들은 을이었어요. 지금이야 감히 그런 말을 짓거리는 선생님은 당장에 교단에서 쫓겨날 테지만 그때 그 시절엔 학교에선 자식을 볼모처럼 잡고 있는 선생님이 신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봉투 들고 줄줄이 선생님을 뵈러 찾아오곤 했습니다. 바카스라도 들고 와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 놔야 자식들에게 뒤탈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다고는 속단하지는 마세요. 좋고 훌륭하신 선생님도 계셨겠지만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 참으로 좋은 세상에 살고 있고 윗물이 맑으니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새삼 맞는 말이다 싶습니다. 저희 엄마도 여지없이 새학년이 시작되면 매번 걱정부터 하셨었죠. 빈손으로 못 가고 봉투라도 들고 가야 했으니까요. 대놓고 들이대는 선생님들의 그 갑질에 저는 어린 마음에도 선생님들을 절대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민낯을 알게 되고 보니 위인전기나 도덕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저 허물 좋은 뜬구름 같은 것들이라고 알게 돼버렸죠. 경찰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하게 사셨던 우리 부모님이 자그마한 일로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가해자 측의 친척의 형사니 변호사니 하면서 찾아오니까 서로 친인척을 대하듯이 악수를 하면서 별 볼 일 없이 뒷 배경도 없어 보이고 가난한 것 같아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을 경멸스럽게 대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인간은 평등하다고 가르친 학교의 가르침은 다 틀린 말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된 것이죠. 인간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되는 것이지 결코 평등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냐와 없냐, 그리고 권력이 있냐와 없냐, 그리고 빽이 있냐와 없냐로 구분되었고 그 구분에 따라 상하 계급이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들 땅투기로 벼락부자가 되기라도 하면 망나니 짓하던 인간들도 너도 나도 국회의원 출마한다면서 돈 싸들고 줄을 대고 판검사 사위를 보려고 환장을 하는 거겠죠. 아무튼 조서를 어떻게 꾸몄는지 명백한 피해자였던 죄 없는 우리 부모님께 오히려 윽박과 협박 비스무리하게 하더니 일방적으로 가해자 측의 의견만 수용하는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무척이나 분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드러내놓고 하대를 하면서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짓밟는데 억울하고 억울해도 큰소리 한번 쳐보지도 못하고 경찰들의 차별과 폭언을 참고 이를 앙다물고 나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고 뒷배경이 없어서 하층 계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학생이었던 그 어린 나이에도 그때의 기억과 감정들은 절대 잊을 수가 없네요. 주먹을 불끈 쥐고 나중에 꼭 성공해서 억울하게 했던 그 경찰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많은 것들이 불합리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촌 언니는 집안 형편 때문에 섬유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이모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고 있었어요. 사촌 언니가 저를 업고 키웠기 때문에 저보다는 사촌 언니가 저와 제 동생들을 더 아꼈습니다. 사촌 언니가 집에 올 때마다 저희 집에도 와서 저와 제 동생들에게도 종합 선물 과자란 이름의 커다란 큰 정사각형 박스 안에 각종 과자가 담뿍 담겨져 있는 것을 선물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당시 가격이 5,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엔 큰 금액이었어요. 명절 때에는 사촌 언니가 꼭 그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촌 언니를 기다렸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가격도 기억하고 그 안에 있던 과자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지도 모르게 사촌 언니를 보기 힘들었고 그대로 잊혀졌습니다. 이모부가 계셨어도 실질적인 가전 노릇을 사촌 언니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의 말씀으로는 이모가 사촌 언니의 생활력 덕분에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사촌 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넌 언니처럼 살면 안 된다. 대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좋은 사람과 결혼도 잘해야 한다. 언니는 다니고 싶은 대학도 못 가니까 대접도 못 받고 사는 거란다. 가정 형편 때문에 산업재 고등학교인 낮에는 섬유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모 집에 생활비를 보태느라 대학교 진학을 꿈도 못 꿨던 사촌 언니는 늘 그랬습니다. 너희들이라도 공부도 잘하고 떵떵거리는 회사에 다니면서 결혼도 남보란 듯이 좋은 사람과 해야 한다. 알았지? 사촌 언니는 그때 당시에 지금의 형부와 혼인 신고만 하고 살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아끼려고 하지 않았고 약식으로 사진관에서 결혼식 사진만 찍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는 이모에게 사촌 언니가 생활비를 보태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의 여동생과 남동생이 모두 다 대학을 진학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했지만 사촌 언니도 딸을 낳았고 형부가 하려는 사업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이모한테 생활비를 보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모부가 퇴직을 하셔서 그 퇴직금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던 거죠.
이모도 그동안 부모의 사랑 한 번도 못 받아보고 자란 사촌언니가 맏딸이라서 천덕꾸러기처럼 돈 벌어다가 생활비를 보태왔었던 큰딸에게 결혼할 때도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모가 고생할까 봐서 힘든 것도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동생들의 학원비며 용돈과 생활비를 보탰었는데 말입니다. 이모부가 퇴직해서 퇴직금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촌언니가 결혼식 비용을 아끼려고 결혼식도 생략해가며 형부가 운영하는 가게 올인하면서 동전 한 푼도 아껴 쓰고 남의 집에 붙어있는 세디싼 문간방 생활을 시작하는데도 이모는 이모부의 퇴직금으로 새로 2층 양옥집을 지어서 이사를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하고 섭섭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심성이 착했던 사촌언니가 결혼할 때 이모한테 뭔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가장인 이모부가 있음에도 가장 노릇을 해왔던 큰딸에게 땡전 한 푼도 쥐어주지도 않으면서 2층 집을 새로 짓고 하는데 대출을 받았다면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돈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모가 개 모임을 여러 개를 하고 계셨는데 비싼 구두에다가 핸드백에 당시에도 비싸기로 유명한 시내 중앙에 있는 의상실에서 드레스를 맞춰 입고 다니시는 것을 보고 섭섭해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촌언니는 이모한테 돈을 더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려고 제대로 된 옷 한 벌도 신발도 없이 거지같이 하고 다녔는데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모가 시골에 있는 논밭을 임대해주고 받고 있는 쌀가마니가 창고에 가득해서 이모가 팔아먹기도 하고 남은 쌀가마니가 많았어도 사촌언니한테 한 번도 쌀 한 가마니를 주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촌언니가 한 가마니를 달라고 했었는데 시장에 내다 팔 거라서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해서 서럽더라고 하더래요. 사촌언니가 한 달에 8만 원으로 바자값을 해나가며 알뜰살뜰하게 살면서도 자식으로서 처음으로 친정엄마한테 쌀 좀 주라고 했었는데 설마 하니 거절당할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저희 엄마에게 말하면서 섭섭해했다고 했습니다. 사촌언니도 신혼 초에 가게를 차리느라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힘들어도 내색하지를 않았었는데 그때 그리 두고두고 서운해서 잊을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도 이모는 사촌언니가 언제까지나 이모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태줄 거라고만 믿었었는데 오히려 주지 않게 되자 이모가 엄청 화를 많이 내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줬으면 계속 줘야지 주다가 많은 법이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사촌언니를 무시하더랍니다. 대학도 못 나오고 못 배워서 저렇게 지 멋대로 하는 것이라고요. 정녀이면서 동생들한테 해준 것이 그렇게도 억울했냐면서 그렇게 하라고 등 떠밀지 않았으니까 돈 좀 보태준 걸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그때도 착한 사촌언니는 이모한테 장녀로서 생활비를 끄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남동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결혼을 한다면서 집장만을 도와줘야 한다면서 남의 집 문간방에서 거지같이 집도 없이 살고 있는 사촌언니에게 돈을 보탤 것이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랍니다. 사촌언니는 형부의 가게에 돈을 대기도 바쁘고 아직 집장만도 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모가 돈을 보태줄 것을 요구하자 처음으로 이모에게 반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한 것 아니에요? 나는 결혼할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있어요? 내가 왜 동생이 집장만 하는데 돈까지 보태야 하냐고요. 짜잔한 그 입 다물지 못하니? 너는 이왕지사 그렇게 돈 벌러 다녔으니 당연히 동생들을 위해서 돈을 보태야지. 그럼 어떡하니? 내가 너 그렇게 하라고 살라고 떠밀지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네 남동생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사돈들 쪽 집안도 예사 집안이 아닌데 우리도 자존심 있는데 구색은 맞춰줘야 할 게 아니냐.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고. 나도 단칸방에 살면서 겨우 살고 있는데 엄마는 내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지? 네가 언제 나한테 허락받고 정서방이랑 살았니? 네가 제대로 된 사이만 데려와 써봐라. 절대 모른 척하진 않았을 테다. 그래도 최소한 너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났어야지. 똑같이 배운 데 없고 대학도 나오지도 않은 사람과 살고 싶냐? 그러면서 이모는 사유가 마음에 들지도 않다면서
누가 알까 싶어서 개운들에게도 사촌 언니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고 있는 것도 숨겼다고 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궁색하게 살고 있는 것도 부끄럽게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모가 아는 지인들에게는 사촌 언니가 미국에 유학을 떠난 후로 그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오빠의 상견례에도 나오지도 못하게 했고 결혼식장에도 혼자만 나오라고 했다네요. 예비 사돈에게도 그렇게 말해뒀으니까 들키면 안 된다고요. 그때부터 사촌 언니는 이모와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착하고 이모와 동생들밖에 모르던 정이 많던 사촌 언니가 어느 순간에 돌변해 있더라고요. 10원짜리 하나도 사촌 언니의 친정집이었던 이모네 집에 쓰는 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 덕에 공부도 편안하니 원 없이 잘해서 대기업에 떡하니 들어갔고 검사 오빠를 둔 올케 언니를 만나서 장가도 잘 가면서 잘 사는 사돈집과 구색을 맞춘다면서 살던 집을 담보로 하고 빚을 있는 대로 다 내서 집을 장만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이모부의 퇴직금과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장만한 집에서 호화스럽게 잘 살면서도 이모와 이모부를 잘 챙기지도 않았고 매달 용돈을 조금씩 드리는 걸로 퉁치더랍니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라고 해서 사촌 오빠랑도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이모가 새 며느리를 들이고 나서 자존심이 깎일까 봐서 사촌 언니에 대해서 거짓부렁을 일관을 했고 부끄럽게 여기니까 사촌 언니도 이모에게서 정을 뗀 모양인지 예전과는 완전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모와 이모부의 생신날에도 일부러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이모한테서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도 새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게 평일에 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촌 언니는 친정 출입 전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만 하소연하듯이 속마음을 털어놓았고요. 완전히 이모에 대해서 배신감이 든다면서 다시는 친정 나들이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랍니다. 엄마가 중간에서 다독거려주고 이모에게 그러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에게 버릇없이 투정 부리듯이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촌 언니를 혼내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모는 엄마를 만날 때마다 사촌 언니가 연락을 끊었다면서 괘씸해했습니다. 이모는 검사 집안을 아무나 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며느리 친정 오빠가 검사이고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라면서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언니에게는 못 배워서 하는 짓도 부모에게 백망덕하게 군다고 항상 미워라 했고요. 그렇게 서로 남탐처럼 지내다가 둘째 사촌 언니가 결혼할 때 만났습니다. 둘째 사촌 언니도 오랫동안 서로 연락하지도 않고 지내서 서로 서먹한 관계였고 이모가 첫째 사촌 언니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둘째 사촌 언니도 첫째 사촌 언니를 싫어했습니다. 그때도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공기업에 다니다가 결혼을 하는 둘째 사촌 언니를 이모는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모는 한 번 했던 거짓말에 들통이 날까 싶어서 역시나 그때도 둘째 사촌 언니 결혼식에 혼자서 오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언니는 형부와 함께 참석해서 이모가 시겁해했습니다. 부끄럽고 내놓고 자랑할 만한 딸이 아니어서 꼭꼭 감추고만 싶었던 큰딸이었던 사촌 언니가 이모의 말을 무시하고 형부와 결혼식장에 참석을 하자 버러지 보듯이 흘겨보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큰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도 찍자는 말도 하지 않길래 그냥 식사도 하지 않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사촌 언니는 악착같이 입 앙 다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했습니다. 죽어라고 고생해서 돈 벌어서 생활비 보태주느라 돈 모아둔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식도 못 올리고 살림 차리고 사는데 한 푼도 도움도 주지도 않았으면서 이모가 동생들은 결혼을 할 때마다 빚을 내서라도 제대로 해서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촌 언니는 이모에게 보란듯이 두 동생들보다도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도운 것인지 형부가 건축자재 도매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사촌 언니가 경리를 보고 둘이 운영하다가 점차적으로 직원이 수십 명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그만큼 자산 규모도 늘었다는 뜻이겠죠. 참 다행히도 사촌 언니가 잘 살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엄마는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사촌 언니는 명절 때 잠깐만 용돈 봉투 드리러 가는 것 말고는 친정인 이모네 집의 출입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사촌 오빠와 둘째 사촌 언니도 이모의 뜻에 따라 집안 행사나 시어머니의 생신 모임에도 부르지 않았었는데도 이모를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주지 않는다고 늘 불만이셨습니다. 하지만 첫째 사촌 언니 입장에서는 이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도 두 동생들이 나서서 이모의 생신 모임이 있을 때는 연락도 주고 해서 함께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모 때문에 두 동생들이 첫째 사촌 언니를 미워했고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매우 섭섭해했다네요. 가족들 간에도 따돌림을 받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는 사이에 둘째 사촌 언니는 갑작스럽게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이모와 이모부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사촌 오빠네 부부도 아주 넉넉하게 잘 사는 편이었지만 통독하게 이모에게 용돈을 지어주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며느리한테 용돈을 더 달라고 하기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더래요. 다른 때는 몰라도 돈이 아쉬울 때마다 이모는 첫째 사촌 언니의 험담을 엄마에게 늘어놓기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첫째 사촌 언니는 큰 이모인 우리 엄마를 친정 엄마를 보러 오듯이 자주 들렀었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전해주라는 듯이 엄청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티를 자주 내곤 했습니다. 사촌 언니가 늘상 저희 집에 와서 엄마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살맛이 난다면서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이모한테 전해주라는 듯이 그랬어요. 실제로도 형부가 하는 사업이 하나를 잘 되어서 돈을 잘 버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돈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사촌 언니는 이모와 자기 집 식구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로지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도 엄청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저 엄마에게 자랑을 한도 끝도 없이 해댔고 사촌 언니 아들과 딸도 공부를 잘한다면서 자랑을 하곤 했어요. 저희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한 번도 밥을 사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든지 돈을 안 쓰려고만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후덕했던 사촌 언니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나 제 언니가 돌침대나 반신욕기를 샀다고 하면 사촌 언니도 바로 사버렸습니다. 나도 그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 란 것을 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와 밖에서 식사를 할 때도 사촌 언니가 손을 벌벌 떨고 내지를 못하면서 돈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민은행의 VIP라면서 자기네는 은행을 가면 따로 은행장이 나와서 판긴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나 우리 집 식구들에게 밥 한 끼 사는 것은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돈 아까워서 명절 때도 이모 집에 갈 때도 오래간만에 가니까 다른 선물도 들고 갈 법도 하는데 흰 봉투에 딱 10만 원만 넣어서 주고 간답니다. 맨날 우리 집에 와서 깔려있는 돈만 해도 수십억이네 어쩌네. 상가 창고 건물만 해도 서너 개라고 노래를 부르고 자랑질을 하면서 정작 돈 쓰는 것을 보면 헛봉을 떨었나 싶다네요. 사촌 언니는 늘상 우리 집에 와서 친정엄마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모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가곤 했는데 사촌 언니의 말을 들어보면 이모에 대한 반감이 엄청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모도 역시 허구한 날 돈 자랑을 하면서도 장녀면서도 동생들에게 인색하고 부모에게도 인색한 사촌 언니를 헐뜯기 바빴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모가 그토록 아끼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사촌 오빠가 갑작스런 암에 걸려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모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는데요. 그 때문에 이모부도 몇 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사촌 언니는 자기가 할 도리만 딱 하고 그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와 사촌 언니의 사이가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태라서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않았고 말도 붙이지 않았으니까요. 이모를 위로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도 별로 슬픈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과 부모 간의 정이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사촌 언니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냉정하게 굴더라고요. 금전관계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사촌 언니의 지인들에게서 들어왔던 부의금은 철저히 챙겨갔습니다.
어차피 돌려줄 돈이니까 각자가 알아서 챙겨가자고 하면서요. 이모부가 돌아가신 마당에 그게 그렇게 중요했는지 설레발을 치면서 부의금을 챙기려고 눈에 불을 켜고 수첩에 누가 왔는지도 다 기록하고 있는 모양새가 참 좋게 보이지 않았었고, 사촌오빠도 없는 마당에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는 이모가 참 안 돼 보였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오는 전문객들도 많았는데 그 일 때문에 무척 당황해하는 이모가 따로 사촌 언니를 불러서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네 아버지 장례식에서 그깟 돈만 챙기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네 올케한테 창피하지도 않니? 그래요. 전 돈이 중요해요. 엄마가 챙겨줄 일 만무하니까 내가 챙기는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크게 싸울 뻔했는데 이목이 무서워서 엄마가 이모와 사촌 언니 사이에 싸움을 말렸습니다. 이모부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도 형부가 식구들을 데리고 식당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사촌 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옳게,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식당비는 결제하도록 해. 알았지? 행여나 형부가 결제를 할까 싶어서 형부에게 가서 눈치를 있는 대로 주고 지갑이 들어있는 자켓을 벗겨서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아니, 큰 사위가 큰일을 치룬 장모님과 친정 식구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식사 한번 대접도 못하나요? 이모는 사촌 언니의 경박하고 궁상맞는 행동 때문에 마음도 다치셨고 다른 친척분들한테 쪽이 얼마나 팔리셨는지 한숨만 쉬고 한심한 듯이 사촌 언니를 노려만 보셨는데 저희 엄마도 그때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안 그랬는데 어쩌다 저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그날 식사를 다 마치고 남편은 다른 친척분들 모셔다 드리느라고 저는 형부차를 타고 집 근처로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촌 언니가 바로 그러더라고요. 너 우리 집 가는 방향에서 근처에서 내려줄 테니까 버스 타고 가라. 알았지? 저는 형부가 데려다 준다는 말에 탄 거였는데 역시나 사촌 언니는 근처까지만 데려다 준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랬더니 운전석에 있던 형부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어? 얼마 되지도 않은 거리인데 집 앞에까지 태워다 줘야지. 당신도 참. 처제,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촌 언니한테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다른 차를 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할게요. 라고 내리려고 했더니 형부가 말렸습니다. 형부가 난감한 듯이 사촌 언니에게 인상을 쓰니까 마지못해 그러더라고요. 이왕 탔으니까 타고 가자. 뭘 또 내리려고 하니? 너희 집까지 가려면 아마도 택시로 치자면 10,000원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랬지. 우린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그런다고. 그래서 지갑에서 돈 10,000원을 꺼내서 사촌 언니에게 줬어요. 언니, 제가 그 택시비 10,000원을 내고 탔다고 생각해? 라고 하자 형부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처제, 언니가 농담으로 한 말을 그렇게 진담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해. 돈 다시 넣어둬요.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막상 내가 쥐어둔 돈 10,000원을 기분 좋게 받던 사촌 언니가 형부의 그 말에 못 이긴 척하고 돌려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휴게실에 들릴 때 네가 커피나 아이스크림 사라. 알았지?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돌려받았습니다. 추접스러워서 딱 10,000원어치 아이스크림 사주고 만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었죠. 그리고 하는 말이 또 자랑질이었습니다. 사촌 언니의 둘째 아들이 7급 공무원 시험에 수석을 했다는 소식은 진즉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랑을 해서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언니의 둘째 아들과 제 큰딸이 동갑이어서 가끔씩 이들에 관해서 따로 연락하곤 했습니다. 대학진로 문제일 때나 이과 문과를 구분해 할 때도 그랬었죠. 그때도 기말고사나 중간고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에게 전화해서 몇 등이 났느냐, 모의고사과별 점수는 얼마인지 물어보곤 했지만 함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딸이 공부를 못해서 제가 가르쳐주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서는 형부와 사촌 언니가 징그럽게도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자랑질을 엄청 해댔습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사촌 언니 아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영특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입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점수나 등수를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생각만큼 공부를 못한가 보다라고 지레짐작하고 아예 우리 딸을 내리깔고 무시하듯이 말하더라고요. 내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일 때 학교 임원이라서 제가 회사에서 잠깐 외출을 쓰고 나와서 떡과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사촌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길래 제 딸이 학교에 와 있으니까 조금 후에 전화를 걸어가겠다고 했더니 단번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학교에는 무슨 일이다니? 큰일은 아니지? 라고 내일처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수가 임원이라서 지금 애들한테 떡 돌리고 있는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돌아가기 바빠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야 사촌 언니가 전화를 빗발치게 하길래 그때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러는 겁니다. 아니, 너는 전화를 한다고 기다리게 해놓고는 왜 하지 않는 거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 그리고 요새는 애들을 공부에 방해된다고 임원을 안 시키는 추세야.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시키지 않더라. 그렇게 됐어. 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그딴 거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지금이라도 담임쌤한테 못한다고 하라고 훈수를 들었습니다. 임원을 하며 공부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돈도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돈지랄을 할 만큼 부자냐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만두라고 진상을 떨더라고요. 딱 듣고 보니 그렇게 들렸어요. 공부도 어중간하게 하니까 임원이라도 시켜서 생색이라도 내볼 요량인 것 같은데 돈도 별로 없는 주제에 겉만 빤지르르 해봤자 실속이 없으니까 관두라는 말처럼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경수가 임원을 한 적이 있어? 아니,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지. 무슨 소리야. 본인이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 애들이 다 후보 내고 투표하는 건데 하지도 않았으면서 언니가 어떻게 남의 말만 듣고 돈이 많이 드는지 어쩐지 알아? 그리고 언니는 부자면서 그것 조금 아들한테 돈 쓰는 것이 아까워?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지수가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는지 애들한테 인기가 많은 모양이야. 중학교 때도 늘 학급 반장을 하고 학생회장을 해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안 했으면 해서 그렇잖아도 담임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가 없다네. 지수 담임쌤이 지수가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그렇잖아도 총학생회장 후보에 추대되고 있는데 어쩔 거냐고 해서 싫다고 거절했더니 이왕지사 거절을 해도 그만한 총학생회 중요 임원직을 어쩔 수 없이 맡게 될 거라면서 차라리 총학생회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추천했어. 나중에 대학 입시에 자소서에 쓰기도 좋고 도움이 될 거니까 차라리 피하지 말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총학생회장이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입고 왔는지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엄마가 돼가지고 그러니? 학교 성적이 더 중요하지 안 그래?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번 달 중간고사 돈에 모의고사 본 거 알고 있지? 경순 학교에 머리 좋은 애들이 많아서 말이야. 그 애들도 학생회장을 안 하던데 이번에 수학이 어려워서 경순의 반에 1등급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지수는 어떠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딸이 이과인데 수학을 별로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수학 성적을 묻는데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엔 제게 뽀록이 난 셈이었어요. 제 딸의 반에서는 수학 1등급이 제 딸을 포함해서 3명이나 되었는데 말입니다. 담임쌤과 어제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반에서 3명이나 된다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면서 수학 1등급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냐고 하더라고요. 뭘 알고 사는 말이냐고 했습니다. 경수도 한 번도 1등급을 맞아본 적이 없다고 본의 아니게 실토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언니랑 형부가 하도 공부를 잘한다고 자랑하길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수학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이없네. 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랬더니 약이 오르는지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반 등수가 어떠냐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반 등수가 아니라 전체 학년 등수를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촌스럽네. 전체 12개 반에서 학년 등수는 10등 밖으로 나간 적도 없었고
주로 1등만 못할 뿐이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완전히 기가 죽더라고요. 그리고 대입 대비 심화반 중에서 탑 클래스 반으로 뽑혀서 교장님과 면담을 가졌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잘난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촌 언니네 아들인 경수는 겨우 심화반 경계에서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실력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심화반에 들어갔으면 진작에 자랑질로 떠들어댔을 텐데 말입니다. 저에게 공부도 잘하면서 왜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지수보다 뛰어나고 머리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창피하게 자랑을 해. 정말 어중간한 사람들이나 못 모르고 하는 거지. 그대로 사촌 언니는 내 앞에서 사촌 언니 아들 자랑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졸업하기 전에 군대를 다녀와서 시험에 수석 합격을 하고서 원 없이 자랑질을 해댔습니다. 제 딸이 자기 아들보다 한수 위란 사실에 자격지심에 자존심도 많이 상했었는데 이젠 되갚아주고 싶었는지 또 그러더라고요. 지수는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니? 글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내 사촌동생의 딸이 공부도 잘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업해서 돈도 많이 번다고 했더니 소개시켜주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개원 중에 아들이 중학교 교사인데 그 애도 참 착실하거든. 그 집이 돈이 좀 많아서 말인데 근데 좀 걸리는 게 있어. 뭔데요? 그 애가 다 좋은데 키가 조금 작고 못생겼어. 지수도 사실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며느리 얼굴은 안 본다고 했거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말이 아픈 거야. 내 딸이 못생겼다고 내 앞에서 말하고 자빠져 있는 저 사촌 언니가 맞는지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언니, 지금 지수가 못생겼다고 말한 거 맞아? 아니, 꼭 이쁘다고는 말할 순 없잖아. 왜? 그 집구석에 며느리는 미스 코리아급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 너 회사를 그만두고 돈도 없잖아. 조금 잘 사는 집에 지수를 시집 보내면 좋지 않겠어? 남자 얼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언니, 그렇게 돈이 많이 있어서 탐나는 집안이면 돈 좋아하는 언니 딸이나 그 집구석에 시집 보내주 그래. 아까운 내 딸은 그 집구석에 못 보내네. 귀 좀 씻어야겠네.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랬더니 자존심이 많이도 상했는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무한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속마음을 들켜버렸으니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제 딸이 자기 아들보다 잘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으니 늘 제 앞에서 기가 죽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무슨 쓸데없는 자격지심인지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입에 자크 달고 조용해서 살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택시비 1만 원 운운할 때부터 과감히 차에서 내려버릴걸. 후회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내려서 1만 원어치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사다가 바쳤습니다. 영수증도 보란듯이 사촌 언니한테 줬어요. 다시는 추잡스럽고 더러워서 얼굴 맞대고 한 공간 잊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딸을 둔 이모도 참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딸에게 더럽게 당했으면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싫어할까도 싶더라고요. 사촌 언니가 자기 부모에게조차 개무시를 당하고 살아서인지 웬만큼 자기보다 하수라고 느껴지면 밑도 끝도 없이 무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시를 하려면 상대를 잘 골라야지. 아들이 수석 합격한 것 하나 믿고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다니. 그러니까 한참이나 동생이 저한테까지 개무시당하는 거죠. 그런 후로 사촌 언니한테서 불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창고를 맡아서 지키던 직원이 고에게 돈을 횡령을 해서 도망갔다더라고요. 그 돈을 급하게 메꾸기 위해서 살던 아파트도 팔고 부동산도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몇 달 후에는 모두 다 경매로 넘어갔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어요. 이모도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매일같이 친정엄마랑 통화를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 뜬금없이 사촌 언니의 큰딸의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사촌 언니의 딸의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지금 사촌 언니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검소하게 결혼식을 치른다고 했는데 할 것은 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촌 언니 큰딸의 신랑을 봤습니다. 키는 160cm에 완전 왜소한 체격에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다리까지 살짝 절고 있더라고요. 듣기로는 어렸을 적에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약간 불편했고 그 뒤로도 키가 잘 크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는 착실하고 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딸이 신랑 쪽을 쳐다보자 신랑이 제 딸을 보더니 조금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얼굴은 곰봇 자국인지 뭔지 참 못생겼는데 어떻게 사촌 언니네 딸과 결혼까지 했을까 싶었습니다. 엄마한테 대충 들은 말로는 돈도 많은 집안이고 중학교 교사라고 자랑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이 초면인데 마치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누구랑 닮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 측 부모님들도 제 딸과 저를 흘기들기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측 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신부의 이모 되시는 분입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제 딸을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이 아가씨는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는 그 따님이겠네요. 저와 제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촌 언니가 다가와서 저를 정식으로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시켜주고는 신부 대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언니, 신랑 아버지가 지수를 아는 눈치던데. 내가 공부 잘하는 조카가 있다고 자랑 좀 해서 그래. 물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많고 중학생 교사라는 것만 빼고는 외모로는 제대로 연애는 한번 해봤을까 싶을 정도의 매력이 없어 보여서였죠. 아무튼 신부 대기실에 있는 사촌 언니의 딸은 별로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안색이 어둡더라고요. 그러자 사촌 언니가 신부를 닥달했습니다. 난 부끄럽게 재수없이 신부가 인상을 쓰고 있니? 좀 웃어라 웃어. 사돈들 입에 네가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좋아라 하겠다. 라고 하면서 기념사진을 함께 한 컷을 찍고 바로 나갔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부 대기실에는 친구들도 딱 2명만 보였는데 그 2 친구들도 별로 안색이 신부랑 똑같더라고요. 신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칼수로 안절부절을 못하다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모, 나 이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하기 싫은 결혼을 하는 것처럼? 이모, 나 어떡해요? 나 이 결혼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나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돈 보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도 많이 빌려줬는데 안 된다고요. 제가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 집이 망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점점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심각해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 2명도 잘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와는 제대로 헤어지지도 못한 상태였고 당장에 결혼식장에 찾아오겠다고 난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기울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다시 사준다는 신랑 측의 부모님 때문에 팔려간 거라고 했습니다. 하도 사촌 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신랑이 되는 사람을 서너 번 만나봤는데 전혀 정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도망가려고 한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는데 사촌 언니의 딸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돈이고 뭐고 부모님이고 뭐고 다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닿는 대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모, 지금 주차장에 남자친구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나 이대로 남자친구랑 다른 데로 가서 결혼식 할래요. 뒤에는 어떻게 되든지 난 몰라요. 엄마는 돈밖에 모르니까 내 행복에는 안중에도 없다고요. 여기 신랑집 부모들도 유유상종일 게 뻔할 거고요. 저를 돈으로 사왔는데 뽕을 빼려고 얼마나 저를 갈구겠어요. 이모는 어떡하든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부탁이에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옆에 있던 2명의 친구에게 나가자고 하면서 냅다 도망치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친구 2명이 신부의 드레스를 들어주면서 함께 뛰어나갔어요. 순식간에 일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한참을 입장 중이긴 했지만 다행히 그 애시당이 시내 중심가가 아니고
변두리 지역에 있는 단층으로 된 식장이어서 신부가 주차장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떨결에 따라서 나갔는데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뛰는 모습에 모든 시선이 다 쏠렸습니다. 상황을 파악도 하기 전에 금세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에 타더니 곧바로 친구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걸 고스란히 다 지켜보던 사촌 언니랑 모든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 있었어요. 놀라서 어리 빠진 사촌 언니에게 신부가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언니, 오늘 결혼식은 취소하는 걸로 해야겠네. 사촌 언니가 신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그대로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3시간이 지난 후에 사진 한 장이 날아들었어요. 도망간 신부가 남자친구와 결혼식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하게 활짝 웃는 모습이었고 덧붙여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느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를 서고 친구 2명과 신랑집 친구들 몇 명 앞에서 혼인 서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네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고 결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의 딸은 자기 행복을 버리지 않고 잘 찾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촌 언니는 망했다고 탕을 치고 통곡을 하겠죠. 그리고 억울하다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사촌 언니는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희생쯤은 감당하려고 했었는데 왜 자신은 자식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지를요. 아무튼 사촌 언니는 사업체를 다 정리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도 이런저런 빚 정리를 하다 보니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시골에 전원주택을 싸게 사서 텃밭을 갈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촌 언니의 딸네 부부도 한동안 사촌 언니가 안 보겠다고 한 바람에 못 보고 살다가 애기 낳는다는 소식이 한달음에 사촌 언니가 딸에게 달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산부인과 병동에서 본 사촌 언니의 모습은 세상을 다 잊은 듯한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렇게 매일매일의 편안한 모습으로 행복한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녹록지 않았던 삶을 사셨던 60-70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